일본 정부가 또 자산운용사를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. 예. 자산운용사가 이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잖아요. 예.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,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니까 잘 따랐을 것 같은데, 이 자산운용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. 그 기존에는 뭐 자산운용사가 기업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사회 이사 비율을 좀 더 높여라. 그다음에 ESG 대응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. 이렇게 상장 기업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, 앞으로는 그 투자처 기업의 밸류업을 목적으로 투자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쓰비시 UFJ 에셋 매니지먼트사는 3기 연속 ROE 8% 미만이면서 PBR 1 미만인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CEO 제이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미쓰비시 케미컬 그룹이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PBR 0.7이고 2023년 12월에 존 마크 길슨 CEO를 퇴임시켰어요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회사에 개혁을 해달라고 그 외국인 CEO를 영입을 했는데 개혁을 잘 못했다 이거죠. 그래서 특히 저 PBR 요인이 되고 있는 석유 화학 사업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사장 실패했으니까 그냥 일본에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분을 퇴임시키고 사내 출신 그 일본인 부사장이 사장으로 성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3D 인베스트먼트 파트너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6% 정도 그 지분율을 삿포로 맥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 삿포로 맥주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일본 맥주가 유행을 하는데 캔으로 들어있는 거 말고 생맥주는 삿포로 맥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. 근데 그 자산운용사가 삿포로 맥주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. 그래서 삿포로 맥주에게 어떤 요구를 했냐면 경영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삿포로 맥주가 어떻게 그걸 실시를 했는가 하면 2024년 2월 도쿄 그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고 아주 그 도쿄의 명소인데 맥주 공장 부지에 그 복합 상업 시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세련돼 있어서 젊은 커플들이 일본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명소거든요. 핫플레이스군요. 예, 많이 가는데 또 하나 그 긴자 비어홀이라는 것도 유명합니다. 일본인들 셀러리맨들이 특히 여름에 그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는 걸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이 두 개 다 굉장히 유명한 명소인데도 다 매각을 시켰어요. 자산운용사의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본업인 주류 사업에다가 그냥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셋 매니지먼트 원이라는 그 이 자산운용사도 정책 보유주 그 비율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화했는데 이 정책 보유주라는 게 일본 특유의 관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투자 목적이 아니고 그 고객사와 서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거죠. 관행이죠. 오래된 관행인데 예를 들면 토요타 자동차가 부품 만드는 그 덴소라는 아주 유명한 큰 회사였는데 이 주식 보유하고 덴소도 토요타 자동차 주식 보유하고 요즘 거의 매일 신문에 각 회사들이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정책 보유주를 모두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그 최근에 아주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게 있는데 요즘 그 일본 정부가 그리는 그 미래청사진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. 하나는 굉장히 그 분하죠. 과거에 반도체 잘 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운용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.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4조 엔 투자해서 지금 홋카이도에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고 또 자산운용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로부터 그 신규 참여, 그 다음에 경쟁 촉진을 위해서 자산운용 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여름에 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자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손을 드는 지자재 일단 한번 손을 들어봐라 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자산운용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그 해외 운용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영어로
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일본의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이제 자산운용 업계를 일본으로 끌어들여서 네. 뭐 지금 그 홍콩의 그 금융허브를 도쿄로 유치하겠다 뭐 이런 네.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포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본 도쿄 거래소가 예. 또 여러 가지 또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압박하는 일환으로 기업 성적을 공시해라. 예. 그래서 경쟁시키고 네. 그다음에 좀 분발하게 만들고 예. 그랬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. 맞습니다. 2024년 1월 15일에 니케이 평균 주가가 36,000엔 기록했는데 일본 신문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. 도쿄 증권거래소가 매월 리스트 공표하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한 게 이게 정말 그 구체적인 개혁이다. 이게 시장이 진정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가가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가 그 PBR 대책을 발표한 1115개사 일람표를 공시를 하는데 기업이 그 제출하는 거버넌스 보고서에 밸류 프로그램하고 일본에서는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라는데 이 항목을 기재한 기업은 공시 완료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검토 중인 기업은 이 기업은 검토 중이다. 그다음에 영문 공시가 된 기업은 영문 공시 있음 이렇게 표기를 다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엑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은 독자적으로 그 정보를 추가하고 종목을 비교 또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투자자들, 네. 뭐 국내 투자자건 뭐 외국인 투자자건 이 투자할 때 정보를 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편의성을 높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